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볼륨이 커지는 데 기여한 김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 1차 출연을 마치고 잠시 그냥 임시 복귀했습니다. 네, 오늘 김재석 선생님한테 그동안 감사했고요. 잠시 임시 아주 강조를 두 번이나 하셨는데 네, 오늘 김재석 선생님한테 그 콩로비 받은 차윤탁입니다. 네, 오늘 방송 볼륨이 저희가 특히 팟빵 플랫폼에서 낮다라는 이런 피드백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개선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상하게. 그래서 저희 PD님이 이걸 최우선 과제로 지금 듣고 있죠, PD님? 요새 하고 계시니까 특히 부자 아빠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피드백이 많아서 아니요? 아, 저요? 네. 아니, 지석 선생님 목소리는 좀 큰데.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고 그 김지석 선생님이 매불쇼 가야지. 네. 김지석 선생님이 지난 2회 방송 못 나오셨잖아요. 네. 사실 김지석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새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은데 이번에 이제 그런가? 네, 팟캐스트 이벤트를 통해서 또 새로 유입되신 분들이 많은데 김지석 선생님 어떤 분입니까? 네, 저는 기후변화 해결 외길 인생 20년째고요. 태양광 발전소도 운영하고 전기차도 몰고 있고 주변에 많이 팔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를 알리기 위해 팟캐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난 방송이랑 지지난 방송에 김재석 선생님께서 이제 불참하셨잖아요. 네. 불참하신 이유가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좀 어떤 일인지 좀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종시 갔다 오셨는데 어떤 업무로 하셨는지 살짝. 2050년에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 이제 100%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하자고 작년에 뭐 시민사회 뭐 전문가 모여서 막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안이 나왔어요. 뭐 한 80% 줄이자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거나 제가 그때 전력 생산 관련 부분에 이제 간사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간사로서 정리된 내용을 전달하는 회의였고. 좀 웃겼던 거는 이런저런 아쉬움을 제가 섞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보고서에 빠져 있는 내용을. 네. 근데 외교부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그런 거가 맞지 않냐고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처에서 약간 문제 제기를 좀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수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또 외교부에 또 어필을 하셨네요. 또 김재석 선생님이 사실은 주한 또 영국 대사관에 계셨잖아요. 맞아요. 10년 계셨었죠. 네, 그래서 뭐 산업부보다는 외교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 외교부는 해외 거를 보다 많이 보니까 접하니까 저기서 저렇게 하던데 왜 이러죠? 이렇게 얘기하고 환경부 같은 경우는 산업부랑 얘기하다가 산업부가 얘기하는 왜 어려운지에 이렇게 약간 좀 빠져드는 느낌? 그래서 외교부는 파리 협약 이런 거 잘 지키고 있는지 또 보고서 써내야 되는데 좀 산업부랑 환경부가 이렇게 열심히 잘 안 도와주면 또 나라 망신은 또 외교부가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역학관계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잘 조화가 되면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뭐 그 안에서 이제 외교부는 뭐 산업에 대해서 뭘 하냐 빠져라 이런 식으로 하고 뭐 환경부가 뭘 하냐 산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막 빠져버리면은 그 외교부 그러면 막 외국어 써버리고 막 죄송합니다. 매불쇼는 역시 매불쇼는 좀 다르네요. 제가 적응할게요, 제가. 김재석 선생님이 저기 그 팟빵 플랫폼의 그 1등 방송이죠. 그 매불쇼에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마음이 약간 뜨신 것 같아. 저희가 한 20번 정도 얘기했죠. 저희 붓바살바 가서 홍보하라고. 홍보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됐죠, 지석쌤? 정말 어떻게 저 그냥 너무 쉽잖아요. 저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에 출연하고 있는 김지석입니다. 이 한마디를 하면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저희 청취자분 중에 어느 분이 보시고 매불쇼 방송 잘 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김지석 선생님. 자, 드라마 1편부터 PPL 나오면 좀 그래요. 그래서 1편은 그냥 잔잔한 멜로로 가고 2편 출연 확정됐나요? 노력 중입니다. 매불쇼 작가님에게 지금 로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시나요? 굉장히 공손하고 깍듯이 정말 단문 보내기 전에 핸드폰 보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문 보내고 문자 보내고서 꾸벅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방송도 많이 들어주세요. 매불쇼에 이제 언제 방송이었는지 이제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저번 주에 나갔을 저번 주였나? 과학 거예요. 특집으로 이제 김재석 선생님께서 썸네일에 김재석 선생님 얼굴이 들어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또 지난 방송에 또 이인성 캠페이너님이 오셔가지고 또 상당히 고생을 해주셨죠. 네,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죠? 전기 자전거계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매불쇼
2020년 5월 6일자입니다. 예. 네, 2020년 5월 6일자 방송. 저번 주 수요일 방송이네요. 네, 김지섭 선생님이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안빠 홍보를 까먹었던 그 방송.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전략적으로 까먹었던 방송. 네, 저희 방송 들으시면 가서 좀 댓글도 남겨주세요. 아, 네. 이 편은 안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매부쇼에 가서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지섭 선생님이 또 집에서 이제 남은 콩을 갖고 오셔가지고. 그니까요. 근데 아직 못 먹었죠, 쌤. 네, 센 거니까 이제 집에 가서 삶아 먹으려고 네. 합니다. 네. 저도 이따가 조금 챙겨가려고 합니다. 매불쇼 나오시니까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지시고. 관대해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인성 선생님의 또 편안한 방송에 또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또 오늘 또 새로운 이제 김지섭 선생님의 또 매력에 한번 빠져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뭐 좀 매불쇼보다 또 충실한 그 대본 준비되었습니까? 매불쇼 대본 엄청 이렇게 충실하게 준비하셨잖아요, 김 선생님이. 예. 오늘 좀 재밌는 내용 많이 나옵니까? 뭐 오늘은 뭐 아무튼 네. 이미 마음은 떠난 상태에서 그래도 뭐 뭔가 뭐 육성을 좀 남겨야 편집할 테니까 그냥 네. 아무튼 그냥 그럭저럭 준비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정영진, 최욱, 김지욱의 무슨 쇼 이렇게 김지석의 무슨 쇼 이런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아니 뭐 처음부터 그것까지는 그렇고 일단은 고정 게스트로 가다가 네, 알겠습니다. 야금야금. 네, 그러면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김지석 선생님의 코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넘쳐난 대한민국.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장보기가 불가능할까요? 대형마트가 변하면 가능합니다.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검색해 대형마트의 플라스틱 제로를 요구하세요. 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내연기관차가 매캐한 매연을 뿜으며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지구를 지키고 내 지갑도 지키는 전기차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환경과 전기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내연기관차 이제 그만 캠페인을 검색해 주세요. 네, 붓바살바가 자랑하는 코너죠. 주간 전기차 코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석 선생님 오늘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네, 이거 제가 가끔은 매주 이걸 하고 있는 게 좀 쓸모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네. 예, 전기차 보조금이 한 대당 1,300에서 뭐 화물차 같은 경우는 거의 2천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듣는 분들은 이걸 챙기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전기차 보조금 현황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100만 원씩 주잖아요 요새 4인 가족 기준. 네. 보조금이 1,300만 원입니다 이 전기차. 네, 뭐 정말 나라에 낸 세금도 환급 받고 네. 환경도 살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전기차 붐에 네. 이제 그 일조하시고. 근데 요즘 보니까 굉장히 접수 대수가 빨리 늘어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한 40% 소진됐었는데 41%밖에 소진이 안 됐더라고요. 약간 주춤하네요. 네, 연휴와 뭐 등등 해서 좀 주춤했던 거라고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보고요. 네. 지난주도 그 얘기 했었는데. 네, 그래서 출고 대수는 지금 12,000대니까 28% 소진됐고 그래서 보조금은 좀 남아 있다. 다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포터 전기차는 지자체가 대부분 동난 것 같고요. 네, 포터 이제 전설적인 포터 트럭이죠. 그 네. 전기차 그거는 보조금이 많이 나오죠, 그죠? 화물차랑. 그렇죠. 네, 그거는 보조금까지 받고 나면 1,300 정도면 사니까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사는 전기차가 될 거예요. 전기 화물차. 네. 전기차? 아니요, 그냥 전기차까지 해도 트위지 같은 것까지 해도 거의 그 수준일 것 같은데. 근데 어. 트위즈는 조금 다르죠. 그거는 사실은 고속도로도 못 가고. 네. 그건 빼고 그냥 고속도로 달릴 수 있는 차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포토 뭐 화물차나 승용차나 다 합쳐서 거의 얘기를 없지 하시는 않을까. 거죠. 예, 뭐 중국에 혹시 있을라나? 예. 네, 그래서 제가 포터 전기차가 왜 인기일지 좀 알아보니까 네. 이게 잘 몰랐는데 이 저희가 쓰는 일반 전기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상업용 전기가 좀 싸고 그래서 그쵸. 옛날에 막 여름철만 되면 나오는 뉴스 누진제. 있잖아요. 막 매장에서 문 열어놓고 에어컨 트냐 이게 전기 싸서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농민용 그 농촌용 전기는 그 상업용보다 더 싸대요. 아, 농업용 전기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농업용 전기세가 또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포터를 사용하는 농민분들은 사실 경운기는 약간 부족하잖아요. 읍내 나가기가 약간 좀 그렇고 그쵸. 한데 포터 같은 경우는 화물로도 쓸 수 있고 승용으로도 쓸 수 있고 하니까 좀 괜찮지 않나.
아닌가요? 그러니까 역시 저기 매불쇼에서는 이런 멘트가 없었는데 네. 피곤하네요 좀. 왜요? 어떤 점에서? 아니 전기요금이 약간 더 싸게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워낙 싸서 그냥 제일 큰 거는 제가 알기로는 포터가 그냥 너무 싸요. 보조금 받으면 디젤 차보다 더 싸요. 그래서 처음에 싼 게 이제 가장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고 경쟁이 심해서 그런 것 같고 사실 농업용 전기 가지고 전기차 충전하는 거는 살짝 불법일 수도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그거 뭐 잡을 수가 있나요? 뭐 비닐하우스 없죠. 비닐하우스 옆에 이런 거로 딱 꽂으면은 알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농업용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자기 집에서 냉방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니에요. 그거 잡기가 너무 어렵죠 그거는. 지금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방송. 아 그분 저기 북한 사세요. 위험한. 그래서 아무튼 전기요금은 그냥 워낙 싸니까 크게 큰 메리트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쓰면 더 싸긴 합니다. 불법일 수가 있나요? 근데 이게 농업용으로 쓰는 건데. 그렇죠. 원래 용도가 농업용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포터를 농업용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터를 농작물을 나르거나 뭐 할 때 사용을 하려고. 아무튼 뭐 그렇게 중요치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중요치는 않고 쓰는 사람도 있을 때고, 근데 완속 충전기를 달면은 그때부터는 한전이 전기차용 전용 요금제로 가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싸긴 싸요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두 번째 소식은 미국 디트로이트에 샌디 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디트로이트에 샌디 머로우라는 사람이 있는 것까지 좀 알아야 되나 싶긴 하지만 당연하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최욱 씨는 얘기 안 썼는데 정말.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괜히 프로가 아닐 거예요, 그죠? 이분이 포드 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정밀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뭘 하시냐면은 차를 분해를 해가지고 어떤 부품을 썼고 뭐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더라 이런 거를 쫙 정리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분이에요. 불법 아닌가요?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 아우디 같은 데가 요청해가지고 테슬라 좀 하나 뜯어봐라. 해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리포트 팔고. 아니 이거야 뭐 불법 아니에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대신 해주고 자료를 파는 일을 하시는데 최근에 테슬라 이제 모델 Y를 분해해봤는데 분해하고서 이제 리포트 만들고 했는데 그런 전기차를 분해한 리포트를 중국 업체하고 일본 업체는 열심히 사간대요. 우리도 이쪽으로 좀 해보려고 이렇게. 근데 가장 안 사는 데가 유럽 업체하고 미국 업체가 이 리포트에 관심이 없어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길래 한국 업체는 관심 없나 했더니 참 맞아 사우스 코리아도 굉장히 많이 산다. 이거 직접 어디서 인터뷰하신 사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이제 뭐 유튜브 나와가지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건 거잖아. 그 어느 자동차 회사가 신제품 개발하면은 그거 뜯어가지고 어떤 부품 썼는지 그거를 보고서를 만들어갖고 이제 자동차 업체 파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본, 한국, 중국은 답지 같은 걸 사갔다. 테슬라 뜯은 답지 같은 걸 사갔는데 유럽, 미국은 별로 관심이 없다. 왜 관심이 없다. 별로 이미 뜯어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근데 그래도 저는 처음에 일본, 중국만 관심이 많다 이렇게 하길래 한국 업체는 여전히 약간 전기차 관심이 없나 했는데 사우스 코리아도 굉장히 많이 사간다고. 어떤 제조사인지는 안 밝히신 거예요? 근데 뭐 한국 제조사면 뭐 뻔하죠. 뭐 현대, 기아 이쪽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그 되게 이제 다행이다. 아니 이런 것도 아웃소싱을 하는구나. 신기하다. 그러니까, 신기하다. 하긴 뭐 수출하고 수입하고 통관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외국에 잘 뜯는 사람한테 맞아요. 그냥 거기서 뜯어서 좀 보내줘 하는 게. 근데 여기서 좀 뭐 재밌는 일화는 원래 이 사람이 모델 3를 처음 분해한 게 아우디에서 요청해가지고 그러면은 왜 용역할 때 그렇잖아요. 내 돈 써가지고 차 사가지고 가져왔는데 아우디가 야 됐어 그냥 우리 한 대 가져갔으니까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 에이씨 이 차 가지고 뭐하지 그러면서 뜯기 시작한 건데 지금은 아무튼 뭐 이 사람이 테슬라 뭐 CEO하고도 뭐 화상회의도 하고 뭐 이런 영향력이 약간 있는 사람인데 신기하다. 이렇게 뜯어서 파는데 CEO랑도 얘기를 하고 되게 신기하네. 뭐 어차피 근데 그 자동차 업계에서 그거 뜯어가지고 자기 서로 파악하고 이런 거는 뭐 맨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한국 업체 관심 많이 보였다는 것에 저는 조금 굉장히 반가웠다. 한국 업체가 테슬라 분해한 설명서 사갔다. 전기차 분해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게 적응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현대가 내년에 전기차 전용차 하나 내놓는다고 프로젝트 N인가 그래가지고 프로퍼시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랑 연결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 한 초에 양산되면 뭐 충전은 뭐 80% 한 15분 만에 끝내고 뭐 이런 식으로. 전기차 전용차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기존 차들이랑? 지금 나온 코나나 아이오닉 이런 것들은 그냥 엔진
달아서 팔려는 차를 갖다가 거기에 배터리를 넣고 어떻게든 끼워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어정쩡한 면이 있어요. 차는 뭐 충분히 좋지만, 네. 근데 이제는 전기차 전용으로 전기차에 최적화된 그런 설계를 그렇죠. 가진 차를 내놓는 태생부터 전기차. 프레임도 새로 만들고 뭐 그런 건가 봐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나온다고 합니다. N이라고 붙여서 N인가? 뭐 코드명이. 그게 뭐 현대차가 고성능차에 N 붙이잖아요. 아, 근데 NE. NE. 그래서 보통 예전에 소나타가 YF, 뭐 NF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차가 NE라는 것 같아요. 기대합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저는 이거 제가 도요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맨날 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차를 안 만들어요, 인간들이. 그 하이브리드에 집중했죠, 그죠? 네, 하이브리드까지만 가열차게 해놓고서 전기차는 죽어도 안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출시를 했더라고요. 렉서스 302라고 연말에 유럽 출시한다고 하고요. E가 영어네요. 네, 그렇죠. 뭐 그 E는 이제 아마 일렉트릭에서 한 것 같은데. 네. 되게 특이한 점이 100만 킬로미터 배터리 보증을 해줘요. 이게 엄청 많은 건가요? 사실 100만 킬로 탈 일이 거의 없죠, 차. 보통 엔진이 한 5만 킬로, 8만 킬로 보증 이러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 배터리 20만 킬로 보증이에요. 택시가 보통 80만 킬로미터 정도 탄다고 보나요? 생애 주기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정말 그거는 너무 위험한 거고 보통 한 50만 킬로? 50, 60만 이상은 타요. 80만 킬로까지 아마 탈 텐데 그건 조금 좀 후덜덜한 마일이고 킬로고. 그래서 저번에 그 테슬라에서 배터리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뭐 이미 나온 거네요? 그런 느낌도 있죠. 왜냐하면은 테슬라가 100만 마일, 그러니까 160만 킬로미터 가는 배터리 한다고 했었는데 렉서스가 먼저 야 우리 100만 킬로 보증한다라고 딱 치고 나온 건데 나온 거죠. 배터리나 이런 거는 계속 갈아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렇다가는 회사 망하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100만 킬로 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대신에 10년 100만 킬로. 그러니까 10년을 탔는데 한 20만 킬로 탔다 그러면 보증 끝. 10년 안에 100만 킬로. 그렇죠. 근데 택시나 이런 걸 쓴다 그러면 100만 킬로 충분히 타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이네요. 근데 좀 특이한 건 배터리가 커지면 보통 순행식이라고 해가지고 액체를 통과시켜서 시키는데 닛산 리프라고 그 일본 전기차가 공냉식 썼었어요. 그래서 공기를 순환시켜서 하는 거죠. 뭐 한마디로 간단하게 그냥 선풍기 틀어가지고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런 건데 공기로 시키느냐 물로 시키느냐. 그렇죠. 근데 공기로 시키는 건 되게 원래 잘 안 돼요. 그래서 닛산 리프도 배터리 수명이 조금 더 빨리 줄어드는 게 공냉식이라서 그렇다고 평가가 있는데 그다음에 현대코나 뭐 기아 니로 EV, 소울 EV 다 순행식이에요. 근데 이제 렉서스는 공냉식을 하면서 100만 킬로 보증을 하고 뭐 주행 거리는 한 400km라고 하는데 그거는 인증 수치가 그렇고 실제로는 한 300km 중반 정도 돼서 아무튼 이미 중국에 출시를 했고 배터리 수명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보통 100만 킬로미터니까 이거는 택시 회사나 이런 데서는 갖다가 쓰면은 굉장히 수익성이 아마 좋을 거예요. 이 연료비를 확 줄여버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도요타가 요즘 사실은 불매운동 여파도 있지만 프리우스 TV 광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제가 TV를 안 봐가지고. 미국에 안 팔리는 물량을 한국에라도 좀 팔아보자 그런 건가? 그럼요. 우리나라 현대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이나 미국 안 팔리니까 내수로 돌린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프리우스의 그 광고가 특히 광고도 약간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런 분이 나와서 막 한국어로 랩을 하면서 한국어로 랩을 해요? 약간 그런 거 팔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신기하더라고. 근데 이제 지금 중국에서는 전기차 그 렉서스 302 또 이게 이 렉서스 요 사이즈 차가 한국에서도 인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강남 소나타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미 출시가 됐고 한국에는 뭐 출시 예정이 없나요? 웃긴 게 이게 일본 차인데 중국에 제일 먼저 출시를 했고 유럽에 연말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일본의 내년에 나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규제가 강한 곳부터 가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전기차 의무 판매제 여기는 들어가는데 이제 큰 시장이니까 빨리 이걸 키워야 되고 전기차 판매를 유럽은 이제 강하게 그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가서 또 물량도 해야 되고 일본도 규제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보조금이 많이 주니까 좀 들어올 수 있는데 뭐 규제나 불매운동 이런 거 봐가지고 굳이 뭐 점점점 하면서 이제 안 할 수도 있죠. 안 팔리는 프리우스나 갖다가 좀 팔아보자.
한국에서 아직도 조금 인지도가 있으니까. 토요타의 이 브랜드 렉서스도 이렇게 전기차에 진출을 한다는 거는 전기차로 좀 방향이 많이 가는 것 같네요. 수소차 이런 것보다. 그렇죠. 넥서스 수소차 안 나왔잖아요. 지금 전기차가 나왔잖아요. 벤츠 같은 경우는 수소차 계속 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접었죠 거의. 네, 알겠습니다. 다 접어요. 네. 그리고 좀 저희 방송 처음 듣는 분들 위해 가지고 전기차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전기차를 타면은 아무래도 탄소 배출을 많이 줄여가지고 지구온난화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죠, 그죠? 그렇죠. 네, 뭐 애청자분들은 이제 귀에 딱지가 나실 것 같을 정도지만 물론 그 전기를 이제 뭘로 만드냐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가장 많은 전기가 생산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태양광이나 뭐 풍력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점차 바뀌면 이제 전기차는 더 그 친환경성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충전 전기까지 깨끗해지면 탄소 배출이 완전 0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태양광이 많이 늘어가지고 낮에 전기가 막 확 쏟아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때 전기차가 받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랑 태양광 풍력 이 조합은 이미 검증된 이거가 제일 낫다라고 정평이 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 가지고 또 뭐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설왕설래를 위한 설왕설래고 결론은 뭐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도 올라가는 걸 늦춰야 우리 다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방송 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또 소식이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뭐 사실 뭐 이게 일이 팟캐스트도 아니고 하는데 더 열심히 하는 건 좀 에너지를 좀 아꼈다가 매불쇼 가서 또 해야 되니까. 네, 오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네, 바람 잘 날 없는 지구죠. 오늘 지구재난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은 선생님 오늘 좀 괜찮은 소식 있습니까? 바람 잘 날 없는 지구 재난 방송이 맞고요. 네. 오늘은 이제 기온이랑 온도에 관한 소식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기온과 온도가 다른가요? 기온은 이제 대기의 온도를 나타내는 말이고 온도는 이제 따뜻함 그리고 차가움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해서 약간 다르게 쓰이나 봐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소식은 미국 날씨가 지금 반으로 나뉘었다. 2분의 1? 네. 어떻게 보면 절반은 뭐 한겨울이고 절반은 한여름이고 이런 날씨가 지금 펼쳐지고 있대요. 이게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 때문인데 지석쌤이 이제 미국 살다 오셨잖아요. 네. 지금 원래 지금 시기면 그럼 동부랑 서부가 어떤 날씨여야 되나요? 또 같이 안 살아봐가지고 동시에 안 살아봐가지고 모를 것 같은데. 동부라도. 이스트 사이드, 웨스트 사이드. 네. 동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살던 곳은 저기 코네티컷 뭐 이런 쪽인데 한국하고 되게 비슷했어요. 날씨가 됐고. 그럼 지금은 좀 따뜻해지고 있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이제 뭐 봄 시작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름 느낌은 아니어야 되죠. 네. 5월 한 보통 말쯤에 이제 졸업을 하거든요. 졸업을 할 때 이제 그냥 한 반팔에 밤에는 약간 잠바 걸치고 선선하게 그냥 다니는 그런 시기지 뭐 여름이라 더워서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진짜 딱 지금 우리나라 날씨랑 비슷하네요. 저도 지금은 계속 반팔을 입고 다니고 지금 있어서. 그렇죠. 근데 뭐 얼마 전에 좀 되게 더웠잖아요. 5월 초에는. 지금 정도 날씨 별 차이 안 나요, 동부는. 근데 지금 동부 지역이 되게 전례 없는 추위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서부는 되게 기록적인 더위 때문에 또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되게 따뜻한 겨울 보냈다고 해서 관련된 소식 많이 알려드렸었잖아요. 뭐 꽃이나 나무도 빨리 이제 개화를 하고 지석쌤은 뭐 한겨울에 이제 나비를 봤다고 하시기도 하고 고향 갔다가 나비 보고서 진짜 되게 그런 우울했어요. 일들이 있었는데 미국 동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따뜻한 겨울을 보냈고 근데 이제는 이제 좀 날씨가 풀려야 되는데 되게 철진한 극소용돌이 영향 때문에 추위로 되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극소용돌이가 저희가 좀 몇 번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북극 이제 성층권에 되게 차고 건조한 공기가 제트기류 저희가 제트기류가 되게 어려운데 이게 어쨌든 되게 기후위기에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제트기류에 둘러싸여서 원래는 반시계 방향으로 소용돌이처럼 도는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래요. 근데 이 제트기류가 최근에 좀 뒤틀어지면서 이 공기가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뉴잉글랜드 지역, 이제 뭐 매사추세츠, 코네티 뭐 이런 데가 포함된 곳인데 이쪽 지역으로 내려와서 지금 원래는 추우면
피하면 안 되는 시기에 되게 추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부의 대표적인 도시로는 우리가 뉴욕 보통 생각하고 맞아요. 서부는 이제 로스앤젤레스 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씨가 완전히 이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이게 기후위기 때문에 이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공기가 남하하는 현상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런 게 되게 잦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미국 언론들 보도한 걸 보면 이번 5월 기온이 이 지역의 5월 역대 최저 기온 기록을 깰 게 확실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대요. 트럼프 신났겠네 또. 이거 봐라 지구온난화 아니다. 그 지금 미국이 뭐 사실은 네. 뭐 날씨 걱정할 때가 아닐 것 같긴 해. 그쵸, 그건 뭐 맞아요. 난리가 나가지고 코로나 미쳤죠 때문에. 사실은. 네, 지금 거의 아직도 뭐 10,000명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전쟁 나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 참 그렇군요. 근데 그 밖에 미국이 뭐 날씨인 걸 뭔 걸 떠나서 또 날씨가 네. 춥던 뭐 덥던 미국은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째 춥던 덥던 사람이 살고 수 있는데 지금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들이 막 발견되고 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윤탁쌤이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그 다음 가지고 온 소식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제 인간이 살 수 있는 한계 온도를 우리가 생존 한계 온도라고 하는데 네. 이거에 관련한 발표가 지난 8일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 내용을 좀 추려왔는데 우리 정상 체온이 얼마죠? 36.5도. 지석쌤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35.8도에서 네. 37.2도가 정상 체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조건이나 뭐 신체 활동량이 되게 심하게 변하더라도 이 범위 안에서 보통 체온이 오간다고 해요. 근데 이 체온이 3도 이상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이제 생명이 위험해진다고 하는데 그렇죠. 40도가 넘어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인위적으로 열을 식혀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몸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런 온도를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땀을 흘리는 건데 맞아요. 실제로 신체의 열 손실의 75%가 이 땀이 증발하면서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더울 때는 이제 땀을 배출해가지고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네, 그죠? 맞아요. 근데 외부 습도가 높으면 이 증발이 잘 일어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습도가 높으면 이제 워낙 물이 많으니까 그쵸. 이제 땀이 안 나오는 거죠. 네. 네. 근데 땀은 나는데 이제 날아가진 않죠. 증발이 안 되니까 네. 거기서 열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이미 거. 뭐 습도가 뭐 99%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요 땀에서 날아간 물방울이 들어가려면 엄청난 경쟁을 막 야 나는 들어가자 막 그러는데 야 거기 있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습식 사우나처럼. 네, 맞아요. 네. 습식 그쵸. 사우나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온도라고 얘기를 할 때 습구 온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수은주의 끝을 물에 적신 솜으로 감싸서 측정한 온도인데 저 진짜 옛날 한 탐구 생활 때 30년 배웠었는데. 만에 들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과학 시간에 배웠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35도 습구 온도 섭씨 35도가 되면 인간이 이제 생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온도의 한계치다 이렇게 본대요. 왜냐하면 이 기온이 되면 이제 땀으로 체온을 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 온도 시스템이 아니라 습구 온도라는 네. 걸 기준으로 봤을 네, 때. 맞아요. 그래서 피부 온도가 이제 체내 온도보다 약간 낮은 35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체내 대사로 발생하는 열을 땀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데 네. 이때가 되면은 이 체온 조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에 닿으면 사람이 6시간 이상을 생존할 수가 없다. 이게 되게 학계의 정설이래요. 그 6시간이요? 그러니까 네, 6시간 6시간. 동안 그 이번 여름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예전에 유럽 폭염 에피소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건 처음이다라고 네. 한 적 있죠. 그때 이제 2003년 폭염으로 사망자 약 7만여 명 정도가 나왔다고 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유럽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네. 그죠? 폭염으로. 그때 프랑스 보건장관 잘리고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에 습구 온도가 28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도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서양 사람들은 이제 약간 더 추운 날씨 견디게 진화됐기 때문에 그 더 견디는 것도 낮아요. 몸집이 작고 털이 이제 뭐 안 날수록 더 잘 네. 버티는데 그래서 동남아 이런 쪽이 아무래도 체격이 좀 작고 그게 거기 적응한 거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35도 그러니까 아시아 이런 데나 뭐 동남아 한계가 35도라면 유럽 사람들은 28도의 노약자들은 사실은 이제 못 버티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이 습구 온도가 이제 35도만 돼도 거기 이제 6시간만 노출돼도 사람이 이제 죽는다는 거잖아요. 네, 생존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게 35도가 어쨌든 아직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없지 않아요. 네. 근데 더 문제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을 하면서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면
습고 온도 35도가 21세기 중반 이후에 나타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해왔는데 습고 온도가 35도 정도 되는 지역이 나오려면 한 뭐 예를 들어서 2099년 막 이렇게 후반이라니까 뭐 한 60년에서 아니에요. 21세기 중반 이후니까 그러니까 2050년 정도라고 예상을 해왔는데 네. 근데 그게 당겨졌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미 소식은. 나왔다는 네, 맞아요. 그렇죠. 이미 나오기도 했고. 일부 지역에서.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가면은 이제 굿바이 할 수 있는 겁니까? 6시간 만에. 이게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이제 네. 연구진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건데 실제로 지금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의 인더스강 유역 그리고 중동 페르시아만의 홍해 해안지대 그리고 미국도 있어요. 북미 남서부 해안지대에서 습고 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실제로 지속이 된 걸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 사실은 인도나 파키스탄 인더스강 유역이나 네. 페르시아만 이런 데는 인류 문명이 발산된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다들 한 번씩 들어본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도 그렇고 뭐 북미 남서부 해안이라고 하면은 뭐죠? 샌디에고 막 이런 멕시코 뭐 이런 네. 데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은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온도가 지속이 됐다는 거죠. 네. 실제로. 물론 6시간까지는 아니지만 1-2시간 정도 계속해서 이런 온도가 지속이 됐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습고 온도 6시간 지속도 물을 계속 먹고 뭐 그늘에 있는 그런 맞아요. 조건으로 했을 텐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면은 뭐 1-2시간 안에도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다. 맞아요. 되게 건강한 성인이 그 그늘 아래에서 충분히 물을 마시면서 땀을 배출하는 뭐 그런 상태를 기반으로 35도를 정한 걸로 알고 있어서 실제로 유럽에서 뭐 28도였나 27도였을 때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것도 우리가 뭐 놀랄 일은 아닌 거죠. 그럼 이 습고 온도 35도에서 2시간 살아남으려면 네. 제습기와 에어컨이 미친 듯이 돌아가는 환경이 아니라면은 그 실내 아니라면 못 사는 거네요. 그렇죠. 어려운 거죠. 외부에서 물 마시며 나무 그늘에서 있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35도까지 가면 습고에서. 무섭다. 더워서 나무 그늘에 이제 물 마시면 쉬었는데 습고 온도 35도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위험 지역이라고 이제 발표한 곳들도 있는데 멕시코만, 캘리포니아만 일대랑 카리브해, 서아프리카, 남중국 여기서 뭐 못 들어본 곳은 없으실 거예요. 그 좀 너무 쇼킹한 게 다 사람 사는 데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아까 뭐 미국은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온도가 나타나는 곳들도 미국에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우면 나무 그늘 밑에서 쉬어갔는데 네. 지금은 쉬었다가 이제 일어나 보니 하늘나라고 이런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연구진이 한국의 이제 이런 역대 최고 습고 온도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인천이 30.3도를 찍은 적이 있고 더 높은 데 있었다. 서산이 30.5도를 찍은 적이 있대요. 그리고 군산도 30도를 찍은 적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도 3개를 더 말씀을 드리면 수원이 29.5도, 대구, 데프리카라고 우리가 막 농담처럼 부르고 있죠. 대구가 28.9도, 그리고 영동이 27.5도. 충북 영동. 네. 야,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지금 인천이 30.3도 입고 온도를 찍었을 때 네. 밖에서 계셨다가 위험할 수 있죠, 진짜. 아니 실제로 이제 이게 과거 데이터니까 네네. 날씨 때문에 정말 질환을 앓거나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네. 뭐 지금 살아 계신다면. 네. 그런 거니까 상당히 쇼킹하네요. 특히 이제 위험한 게 육체 노동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 정도에서 정말 한 조금만 무리하면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폭염 때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히 호주 같은 경우 이게 많이 연구가 됐는데 날씨가 더우면 제정신을 딱 날카롭게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판단력이 이제 더 흐려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치매기가 조금 있던 분들이 완전 치매로 가버린다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이제 더 어려워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온도 35도가 되면은 뭐 그냥 나가 있으면 그냥 몇 시간 있으면 죽는 게 되지만 그게 가기 전에도 점점 이제 약간 고위험군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지고 하나 지금 보니까 우리 데프리카 얘기하는데 대구는 좀 건조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서해안 쪽이 지금 보면은 인천 뭐 수원도 바다에서 그렇게 아주 멀진 않죠. 그다음에 군산, 서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데프리카 하면서 대구 정말 덥다 어떡하냐 이러는데 거꾸로 따지면은 사실은 서해안 쪽에 사람들 사는 곳이 다 더 위험한 거죠. 네, 송도라든지 뭐 이런데. 사실 습한데, 그죠? 네, 사실 습한데. 건조하기라도 하면 정말 뭐 증발이라도 땀의 증발이라도 그렇죠, 잘 그렇죠. 일어날 텐데. 아니 이 정도면 습고 온도에 대해서 좀
긴급 재난 문자나 이런 거 와야 되겠네요. 네, 진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이 좀 병기를 해서 그거 제대로 알려주는 하나 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실내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또 에어컨이 있는. 물도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덥고 습하면 이제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네요. 네. 왜 우리나라 여름을 더 버티기 힘든 게 뭐 우리가 덥고 습해서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제가 캘리포니아에 한 일주 정도 가봤었는데 네. 더운데 건조하니까 괜찮더라고 생각보다. 특히 나무군에 들어가 있으면. 맞아요. 또 네. 빨래도 잘 말고. 예. 네. 네. 근데 맞아, 여름에 빨래에서 꿉꿉한 냄새 나는 거. 따뜻하고 뭐 건조하기 좋죠. 이게 빨래 중요하거든요. 예. 자, 여기서 한 가지가 지금 우리가 뭐 아까 인더스강 유역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남의 나라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아직은 우리나라는 뭐 아까 여기 뭐 군산이고 나오긴 했지만 재작년에 MIT에서 중국의 북부 평원이 습구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 특히나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쌀 농사 같은 거 짓는 것 때문에 이제 뭐 관계시설 같은 데 거기서 증발돼가지고 또 습도도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산둥반도에서 뭐가 태워서 날아오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연구의 대상이 중국 평원이어서 거기 얘기만 해왔는데 지도를 딱 좀 더 줌아웃해서 보면은 한국 바로 그 위도상 딱 걸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평원이 습구 온도가 높아져서 이제 사람이 못 사는 정도가 된다라는 거는 동시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위도에 있는 우리나라도 같은 위도에 있고 중국은 그나마 그럼 야 이 지역 버리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우리는 버릴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뭐 그 노맨스 랜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아무도 할 수 없는. 나 막 그런 거 생각났어. 막 북두의 건이라고 옛날 그런 만화 있었거든요. 북두의 건이라고 거기 보면은 사막화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렇고 방사능 맞아가지고 근데 뭐 거기 너무 약간 이런 게 흉흉하다 방사능까지 진짜. 안 맞아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북두의 거는 남들은 약간 좀 로망 있잖아요. 이렇게 막 넌 이미 사랑도 죽어 있다. 있고 우정도 있고. 근데 기후 지옥이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습구 35도 그럼 막 싸우러 딱 가다가 이제 싸우기 전에 죽는 거지. 진짜 그쵸? 넌 이미 죽어 있다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렇게 딱딱딱 혈점을 찍으면은 넌 이미 죽어 있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얼마 뒤에 갑자기 쓰러져요. 그 터져요, 공격당해서 네, 어린이들을 보지 마셔야 되는 만화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 막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미국 날씨가 뭐 반으로 나뉘었다 이랬는데 진짜 워싱턴 포스트에선 그랬대요.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 한여름에서 한겨울로 가는 그런 매직을 체험할 수 있다. 뭐 매직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그거야 뭐 귀엽지 뭐. 이건 죽는 건데 사람이. 그니까요. 근데 이런 이상기후 현상도 발생을 하고 또 거기다가 인간 생존 한계 온도를 뭐 넘나드는 그런 날씨가 실제로 벌써부터 2050년에 나올 거라고 예상됐는데 벌써부터 이런 날씨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되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네요. 기후 관련해서는 모든 게 이럴 줄 알았는데 벌써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요즘. 그리고 그 온도 이런 것도 사실은 섭씨, 화씨 이런 구분도 사실 어렵잖아요. 사람 잘 몰라요. 왜 미국 온도 왜 이렇게 높아 이런단 말이에요. 막 그런데 습고 온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명 옛날에 배웠는데 탐구 생활 있잖아요. 그죠 방학 때 꼭 해가야 되는 아닌가? 탐구 생활 아니었나? 했었어. 그것도 뭐 젖어서 뭐 온도계 젖어서 재봐요, 이런 거 다 했는데. 맞아요. 그럼 우리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그게 35도라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인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경보까지 받은 기억이 없어요. 저도요. 그래서 진짜 우리 한번 내가 찾아볼게요 한번. 이게 습구 온도 가지고 폭염 예보하는 건지 불쾌지수가 아마 관계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인천이나 이런 서산에서 30도가 넘어간다 이러면 외부 활동 완전히 중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사람 죽는 거니까. 근데도 여전히 노동을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관련해서 하여튼 뭐 이런 노조 같은 데서 이렇게 의제기하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럴 때는 노동을 이제 중단해야 된다. 코로나에 뭐 이런 나중에 폭염까지 오면 이렇게 생산성이 참 이게 참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오늘 진짜 좀 흉흉한 소식 잘 들었고요. 여름을 앞두고. 네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린피스 초창기 이야기를 다룬 코너죠. 그린피스 연대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오늘 두 분 코너가 좀 약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아니 인정하신 거 솔직히 열심히 안 했어요. 전 열심히 했는데 읽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요번에 또 새로 오신 그 청취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이게 좀 녹음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맞아요. 3개를 준비해왔다가 하나를 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녹음하는데 좀 있었잖아요. 문제가. 네, 에피소드가 있었죠. 그래서 약간 좀 힘이 빠졌는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완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약간 조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그죠? 인성쌤은 재밌다고 해주셨는데 네. 이제 그린피스란 초창기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암치카의 실험을 막으러 가죠. 그죠? 12명의 사람이 배를 타고. 네. 근데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긴장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12명이 거의 뭐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미국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그 한 섬에 동시에 가다가 이제 서로 안 맞는 게 나오잖아요. 네. 세대 간의 이제 갈등.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들 맘대로 결정하지? 그다음에 또 이제 결정적으로 루머가 나오죠. 12명 중에 한 명은 선장, 한 명은 기관장, 다른 분들은 이제 좀 미국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참여하신 분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제 CIA에서 온 것 같아. 미국 정보부에서 온 것 같아. 라는 이제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막 카톡으로 돈 거예요? 근데 뭐 71년이니까 카톡은 아니었는데 이제 71년. 이제 언더그라운드 페이퍼라고 하죠. 약간 지하세계 신문. 약간 우리도 그런 신문 있잖아요. 제가 사보고 싶은데 사보지 못하는 그런 신문인데 그런 신문 출신의 이제 그 커밍스 기자가 밥 헌터라는 그린피스 초대 회장을 불러가지고 그 피네베르그라고 알래스카 정치학이었나? 거기 알래스카 대학 조교수였던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탔는데 야, 아무리 봐도 걔가 CIA의 첩자 같아 라고 얘기를 해서 밥 헌터가 헛소리 하지 말라. 네가 그런 지하세계 언론사 출신의 편집증이다. 그랬더니 이제 커밍스가 네가 한번 당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를 하는데 좀 이제 갑자기 또 릴 터스턴이라고 이제 배를 타면 선의가 타잖아요. 오래 가면 의사가 꼭 필요한데 네. 약간 좀 양심적인 느낌이 들고 이제 나이랑 상관없이 뭐 협력도 잘하고 약간 쿨레가 진동하는 그런 의사분이었나 봐요. 돈이 많은가 보다. 맞아요. 좀 그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밥 헌터가 이분한테 커밍스라는 애가 이렇게 편집증을 부린다. 어떻게 피네베르그가 CIA라니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했더니 이 릴 터스턴이라는 사람도 내가 좀 미쳐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피네베르그가 CIA라는 소문이 있다. 그랬더니 이제 밥 헌터가 당신까지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이런 분위기여서 또 릴 터스턴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지금 조타실로 날아오고 있다고 생각해보라고. 좀 우리 서양식 이게 비유가 무슨 말이죠? 잘 모르겠어. 중고 매매하면은 그 옛날에 사실은 이런 거 생활 이런 거 냈잖아요. 집에 피아노 있냐 없냐. 네. 그랜드 피아노가 날아오면 받아볼 법하죠. 근데 어쨌든 큰 예상치 못한 게 날아오는 이런 게 그런 그 뜻이구나. 약간 뭐 캐나다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감정인 것 같아요. 미국은 약간 뭔가 외계인 잡아서 고문해서 뭐 군사 기술을 만든다는 소문도 있을 만큼 약간 그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하니까 네. 어떤 가능성도 있다. 이런 면에서 CIA 첩자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두 분한테 그 첫인상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자, 사진을 가지고 오셨어. 피네베르그의 생김새를 보여드릴 테니까 사실 이런 나의 고정관념이 드러날 수 있는. 사실은 이게 생김새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되죠, 네. 그죠? 하지만 하라고 하니까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과연 CIA 첩자 같은지 하나, 둘, 셋. 일단 얼굴이 제대로 안 보여요. 머리가 너무 이렇게 머리가 파마가 너무 졌어요? 네, 파마를 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잠시만요. 아니 근데 저 사진을 유튜브에 올릴 것도 아닌데 댓글로 올려주시지 않을까? 하나 둘 셋. 저는 약간 느낌 있는 것 같아요. CIA 첩자 느낌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요새 집에만 있으니까 영화를 많이 보는데 그런 그 첩보물 이런 거 보면은 약간 그런 배우분들을 닮으신 것 같은데. 첩자가 아닐 것처럼 생겨서 첩자일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런 갈등이 시작되니까 약간 이제 피네베르그랑 가까웠던 약간 교수 출신 사람들 말했잖아요. 약간 교수 출신 그룹이랑 약간 언론인
기자 출신 그룹이랑의 또 갈등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테리 시몬스라고 문화지리학자 출신이 또 있거든요. 그 배를 같이 탔던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밥헌터한테 네. 너도 피네베르그 CIA 첩자라는 루머를 들었냐? 그래서 밥헌터가 그랬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테리 시몬스는 이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이 피네베르그를 불신하도록 이렇게 루머를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피네베르그가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그런 좋은 질문들을 많이 던졌다는 거예요. 테리 시몬스가. 예를 들면은 이 12명의 선원들이 그 암치카 섬에서 이루어지는 지하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암치카 섬에 상륙을 했을 때 네. 이들의 법적인 상태, 뭐 구류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피네베르가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야, 이거 우리가 변호사를 좀 선임해서 자문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 자기가 이제 알래스카 이쪽 지역에 그 해양법 관련해서 잘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자라고 했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핵실험을 막으려고 섬에 가는데 그 자체도 스트레스인데 이런 법 얘기가 나오니까 좀 더 스트레스를 받았고 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런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게 약간 좀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약간 근데 이거는 필요한 질문 아닌가요? 필요한 질문인데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좀 옳은 소리를 하는 그런 구성원이 미워 보일 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로지컬한 질문을 또 던져서 견제를 받는 것 같다라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피네베르그만 유일한 공식적인 미국인. 왜냐하면 짐 볼렌이라고 이제 이 그린피스란 배를 출항하게 만든 Don't Make a Wave Committee라는 조직을 만든 이 미국분은 사실은 그 자식분들의 그 베트남전 징집을 막기 위해서 캐나다로 지금 난민인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피네베르그는 알래스카 출신의 진짜 미국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공식적인 이제 미국 사람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CIA 첩자라는 그런 의심을 받았던 것 같고 피네베르그 입장에서는 자기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 미국 핵실험 막으로 가면 그러면은 자기는 법적으로 큰 위험에 닥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캐나다 사람이니까 좀 괜찮을 수 있어도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고 또 미국이 또 변호사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변호사 그쵸? 뭐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 1위 변호사 그 미국 맞지 않습니까? 자동차 딜러하고. 진짜요? 네. 우리나라는 그냥 가면 현대기아는 사잖아요. 네. 엄청나게 막 뭐 이거 이러저러고 뭐 얼마에 주네 만에 뭐 막 엄청 그래요. 되게 싫어요. 그래서 뭐 짐 볼렌이라고 이제 단체를 만든 그린피스의 전신이 되는 Don't Make a Wave Committee라는 단체를 만든 사람한테 네. 밥헌터가 야,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피네베르가 CIA 사람이라고 자꾸 의심받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짐 볼렌이 야, 내가 미국을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누가 CIA 출신인지 구분이 안 되긴 하는데 피네베르그는 CIA 그런 타입은 아니야. 도대체 그랬더니 CIA 타입은 뭘까? 모르겠어요. 근데 밥헌터 그래서 그러면 네가 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정리를 해봐라 그랬더니 아 나는 더 큰 거를 봐야 돼가지고 너가 좀 해결해봐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피네베르그가 약간 좀 교수 출신이고 막 그러고 했는데 열심히 혼자 타이핑을 하고 좀 조용한 스타일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로지컬하고 뭐 변호사 만나러 가자고 하고 혼자 타이핑하는데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타이핑을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또 피네베르그도 이제 루머가 이제 자기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네. 이제 폭발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또 다른 친구는 야 여기 핵실험 막는다고 그 광어잡이 배 타고 가는 친구들이 뭐가 얼마나 논리적이겠냐. 네가 참아라. 막 이러면서 갈등이 고조됩니다. 그러다가 또 피네베르그가 좀 사고를 치는 게 자기가 답답하니까 자기가 혼자 알아서 개인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왜 너가 이게 조직이 있는데 네가 맘대로 이렇게 자문을 구하냐 그래가지고 다른 이제 같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 2명이 그 피네베르가 연락한 변호사한테 당신은 그린피스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보내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배에서 회의가 열려서 너가 CIA 맞냐 아니냐 막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그런 네, 얘기를 그러다가 하게 된 결국에는 거구나. 언론 접촉이나 이런 업무는 피네베르가 안 하기로 하고 네. 선원이나 뭐 요리나 이런 단순 업무만 하는 걸로 하고 피네베르가 이걸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피네베르가 이제 자조적인 CIA 드립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네베르가 대학에서 인권 운동이나 이런 거를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이어가지고 네. 정말 CIA 출신이냐라는 이런 의심을 받는 게 굉장히 억울할 법도 한데
그냥 참고 넘어가고 대신에 이제 CIA 드립을 툭하면 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야 내가 CIA라서 아는데 걱정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분은 실제 CIA는 아니었던 아니죠. 거죠? 네, 전혀 아닌데. 진짜 억울했겠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또 캐나다 사람들이 약간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봤을 때 듣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자기들이 얘기해요. 자격지심처럼. 근데 이제 피네베르그가 좀 넘어가고 또 피네베르그 CIA 의심 사건을 또 조용히 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나이도 가장 많고 힘도 가장 세고 뭐 물리적으로나 목소리로나 힘이 세고 캐릭터가 독특한 분이 있었는데 바로 네. 이 12명이 암치카 섬의 핵실험을 막으러 가기 위해서 유일하게 미국 뭐 아메리카 대륙 서부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어선을 내놨던 이 코맥이란 선장. 이 사람의 독특한 성격이 또 조금씩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자분들은 조금 이제 남중이나 남고 같은 데서 겪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그 몸으로 지나치게 장난치는 스타일의 친구들이 있어요. 와서 툭툭 건드리거나 힘 자랑을 하거나 뭐 김재욱 선생님은 어떤 타입이었습니까? 힘 자랑하시는 타입이었나요? 저는 굉장히 절제했죠. 네, 그래서 자제하고 괴롭히는 아이들이 위협을 느낄까봐. 나중에 큰 자리 가시면 다 털리거든요. 요즘 뭐 과거 시절 뭐 다 털리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툭툭 건드리고 야 이러면서 막 목 조르고 막 그런 장난치는 친구들 여 학교에서는 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공학 때는 네. 좀 있었고 네. 공학 때가 좀 더 이렇게 얌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선장이 그 어선의 선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팔힘이나 이런 게 무지막지하게 힘이 세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사실은 10명 중에 막 보면 의사, 뭐 학자, 막 범생이라고 하죠. 비리비리한 네, 사람들이 그렇죠. 많았군요. 걔네들이 누워 있으면은 약간 이 사람이 공부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 컴플렉스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팔꿈치로 막 누르는 장난 같은 걸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게 기분 좋을 때나 이런 장난하면 넘어가는데 약간 조금 배 오래 타고 멀미하고 힘든데 오면은 이런 거 장난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막 굉장히 신경 쓰이고 그러는 이제 갈등들이 조금 생겨납니다. 사실은 이렇게 서로 엄청 가깝지도 않은데 정말 그것도 이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핵시험을 막으러 가는 배에 탔을 때 갈등은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솔직히 요새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갇혀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집에 있는 가족들이랑도 좀 많이 싸우게 되고 저는 그리고 이제 업무를 볼 때 또 저희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면대면으로 얘기를 하는 거랑 온라인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랑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스트레스로 오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저희는 뭐 선택적으로 마스크를 끼고라도 뭐 산책이라도 갈 수 있지 정말 좁은 배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낭만적인 시절이네요. 그렇죠. 사람 13명이 코로나 걱정 없이 배 타고서 멀리 갈 수 있으니까. 그런가요? 12명이 그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큰 대의를 위하여 이렇게 간다는 게 그래가지고 또 갈등을 또 봉합하고 이제 같이 뭐 노래도 부르고 풀면서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핵실험 장소에 배를 타고 가서 막겠다는 아이디어는 그린피스가 원조일까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대본을 보신 분이 얘라고 했고 아니야. 저 안 봤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사실은 그린피스가 원조가 아니고 이 그린피스 배가 항해가 될 때 캐나다 교회 연합에서 네. 이 교회 연합이 갖고 있는 큰 배도 같이 동참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베링해 해안의 이제 위험성 때문에 결국에는 출항을 포기했는데 그거보다 10몇 년 전에 네. 퀘이커 교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다닌 학교가 퀘이커 고등학교였습니다. 아 진짜요? 네. 혹시 뭐 그 학교 선택의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받아줘서. 제가 조기 유학을 했잖아요. 네. 받아줘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퀘이커 하면은 생각나는 게 퀘이커라는 브랜드의 오트밀 있거든요. 저도 오트밀 생각했어요. 네. 지금. 퀘이커가 약간 이제 개신교의 한 종류인데 조금 뭔가 독창성 같은 게 있나 봐요. 약간 그들만의. 퀘이커 학교 저도 뭐 거기 같이 살았지만은 네. 제대로 공부 못했는데 그냥 빈 그 교회 같은 데 들어가서 앉아서 30분 동안 앉아 있다가 할 말 있으면 일어나서 얘기하고 끝나면 나오고 이런 게 의식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할 말 없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4년 동안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한마디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약간 좀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지내는 그런 약간 풍이랄까? 이렇게 뭐 찬송가 부르고 이런 개신교 없어요. 뭐 약간 이제 영화 보면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막 노래 막 화음 넣고 막 부르고 어깨동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 그 가끔 최호수님 일어나가지고 어제 내가 그 할 때 애들이 말 안 들어서 굉장히 열이 받았었는데 뭐 그것도 삶의 일부니까 안고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케이커 교도에서 그 1958년에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피닉스라는 배랑 골든 룰이라는 배를 이제 그 핵실험 장소에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한 대는 미군에 잡히고 한 대는 이제 그 항구에서 출항 못하게 막아가지고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린피스는 그래도 약간 성공적으로 항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캐나다 교회 연합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그린피스 이 배 출항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교회가 배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나 그런데 캐나다 이 교회 연합에서 큰 배를 갖고 있었대요. 12명이 타는 배도 아니고 그 큰 배를 같이 항해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배의 선장이 베링해는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베링해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해서 출항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배가 베링해라는 데를 들어오기 일보 직전인데 이 알류산 열도의 에투섬이라는 데를 이제 지나가게 되거든요. 9월 26일에. 9월 15일에 이제 출항을 했는데 이제 26일에 이제 암치트카 섬을 400마일 정도 앞두고 14일 만에. 네, 그렇죠. 알류산 열도의 에투섬을 지나게 되는데 이 알류산 열도의 에투섬이 어떤 곳이냐면 그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본 애들이 의미 없게 점거했다가 완전히 미드웨이 해전이랑 동시에 탈탈 털렸던 곳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때 일본의 히로히토 일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왕의 할아버지이자 우리나라한테는 전범이죠. 전범. 세계 2차 대전 전범이 알래스카를 방문을 해요. 약간 해빙 무드로. 그래서 이제 닉슨 대통령 당시에 그래서 뭐 미국 땅을 처음 밟은 일왕. 그래가지고 이제 그린피스 선원들은 이 핵실험이 히로시마 폭탄이 250배나 되니까 좀 일왕이 한마디 해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닉슨이랑 그냥 뭐 우정을 쌓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싹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 베링해로 진입이 시작됩니다. 베링해가 뭐 파도가 뭐 거칠고 이래서 그런 건가요? 베링해가 사실은 대중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 있어요. 그 알래스카 쪽에 있는 앞바다인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의 보급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알바 천국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아는 게 베링해에 2개월 대게 잡으러 가면은 $50,000 번다. 그런 알바가 올라와요? 있어요. 그 알바가 약간 화제가 됐는데 물론 죽을 수도 있죠. 죽을 수도. 왜냐면 너무 정도로? 춥대요. 북극해랑 사이라서 위험한 거 떠나서 추워서 얼어 죽을 수 있는 거죠. 쌤, 지석쌤 좀 아십니까? 베링해에 대해서? 저는 지구온난화 공부할 때 이제 그 베링해가 예전에 얼음이 되게 많이 빙하기 때는 바다가 다 낮았어요. 그렇죠. 물이 다 육지로 가 있어가지고 얼음으로 그래서 이게 넘어갔었어요. 그 미국 원주민들이 보통 우리 인디안이라고 불렀던 그 비슷하잖아요. 생긴 게 어떻게 보면 좀 피부색하고 그게 이제 베링해 해협이 육지였을 때 따라서 아시아 사람들이 넘어가서 미국에 정착한 거다. 이거는 뭐 이미 뭐 결론이 정설인데 저는 이제 베링 그러면 이제 육지가 됐었던 그 통로가 있었다는 거 그거가 떠오르죠. 그리고 $50,000 딱 보니까 저거면 테슬라 모델 3 살 수 있다. 롱레인지로. 그 대게잡이 알바 같은 걸로 유명한데 그 또 뭐 그런 다큐멘터리 있어요. 그래서 사금을 막 해요. 베링해에서 여름에만 짧게 바다에서 밑에 사금을 이렇게 사실 환경적으로 되게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펌프 같은 걸로 사금을 조금씩 판 다음에 금을 몇백 그램 같은 것만 조금 사금을 모으잖아요. 그럼 그게 막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약간 이제 베링해가 좀 많이 친숙해졌는데 굉장히 위험한 바다죠. 왜냐면 추워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춥고 위험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설마 여기서 끊으시나요? 여기서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이제 배가 슬슬 아프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배가 아니라 배가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오래돼서 진주만 때 만든 배라고 그랬잖아요. 진주만 때 30년이 넘은 배인데 배가 또 가다 보면은 나사가 조금씩 풀리거나 엔진이 그러면 그거를 바다에서 고칠 수가 없어요. 어디 정박해서 고쳐야 되는데 그런 거 인터넷에 올리면은 메이커가 좀 반응하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배를 정박해서 고쳐야 되는데 이 미군 기지가 있는 항구들은 이 배를 정박을 안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했다가 다시 출항을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막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배를 못 고치면은 중간에
가라앉는 거 아닙니까 배가. 그래서 배를 고칠 수 있냐 없냐라는 그런 걱정이 조금씩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장한 미군 해안경비대가 코앞까지 나타납니다. 잡으러 온 거예요? 막으러? 네, 그래서 막 후덜덜하게 겁에 질리고요. 저 피네베르그에 또 반전이 있습니다. CIA 첩자로 꼽혔던 피네베르그의 뭐지? 반전. 요리를 너무 잘해? 이제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마일 안 남았으니까 이제 베링해만 통과하면 이제 섬에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잘 했는지 한번. 그 여기서 보면은 아마 이 12명의 그 여행이 약 그린피스의 모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배가 출항할 날짜가 그린피스 설립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약간 여기서 이런 짧은 강렬한 경험을 하면서 왜 조직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누구는 왜 안 될 거 리더십이나 이런 거 그런 거를 조금 가려내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러면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오디오 클립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네,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코너도 진행하고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참 지석쌤께서 적응 못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1등 방송 매불쇼 하다가 우리 막 녹음하는데 녹음 장비 설치하는데 1시간 걸리고 막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그 녹음 장비 설치를 하는데 윤탁쌤이 이제 그 이어폰으로 좀 음량을 들으시는데 무슨 노래가 계속 나와가지고 좀 알 수 없는 무섭기도 했고 노래가 뒤에 계속 깔리고 그래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어땠습니까? 저는 뭐 이 넓은 바다에서 고래 상어가 뭐 헤엄치다가 개울에 갇힌 약간 또 무슨 말씀하시나 했네.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오늘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가수들이 이제 음반 녹음을 할 때 귀신을 보면 그 음반이 대박 난다고 하는데 오늘 좀 이런 정체불명의 노래가 깔렸으니까 우리 팟캐스트도 대박 나지 않을까. 네, 이거 벌써 2번인데 언제 대박 날지 지금 참 한 번만 걸려라. 아예 그냥 녹음하지 말고 음악을 깔면 어떨까? 저는 지금 약간 그 그린피스 연대기 준비하면서 이게 어느 조직이나 성장하려면 갈등이 있구나 그 생각 들었고 이게 제가 또 에피소드하다 까먹었는데 이게 또 약간 짜잘짜잘한 갈등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누가 내 초콜릿이나 사탕 가져가서 먹었냐. 그거 짜잘한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제가 우리 설립한 분들이 좀 욕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그게 좀 예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내 사탕 가져가서 먹었냐. 그래서 이제 몰래 자랑하고 야 내가 제 사탕 사실 내가 빼먹었어. 막 이런 자랑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참 앞으로도 좀 더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습구 온도 저 큰 거 배웠습니다 오늘. 습구 온도 습구 온도 체크하는 거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또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김지호 선생님 돌아오셔서 좀 많이 기쁩니다. 매불쇼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 네. 아니야, 연락 올 거야.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나가면 꼭 홍보해 주시는 이번 나가면 홍보하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니까.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마칠게요. 이제 팟빵 뮤직에서 그 만주 한 봉지라는 분이 부르신 노래인데 아마 그룹명인 것 같아요. 마담 뚜알렛이라는 노래 한번 들었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방송에서 또 이제 좀 재밌는 내용 좀 다루잖아요. 코로나 관련돼서 어떤 게 잘 되는지 다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